이 여자 열량이오, 열량. 장터 바닥에 내팽개쳐진 여인이 있었습니다. 못생기고 멍청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여인이었지요. 사람들은 비웃었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훗날 그 여인을 알아본 것은 임금이었습니다. 어찌 저런 인재가 장터에 팔려 있었단 말이냐? 고작 열량에 팔렸던 여인은 대체 누구일까요? 어떤 능력을 가졌기에 임금이 깜짝 놀랐을까요? 고작 푼돈에 팔린 여인이 가문을 일으키고 나라를 뒤흔든 야다무아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옛날 옛적 한양에서 사흘길을 꼬박 걸어야 닿는 어느 작은 고을에 이런 말이 떠돌았습니다. 그 고을에서는 개도 과거 급제 꿈을 꾸지 않는다. 해악 섞인 농담이었지만 그 말 속에는 쓴웃음이 묻어 있었지요. 실제로 그 고을에서는 3대째, 아니 4대째 과거 급제자가 나오지 않았으니까요. 봄마다 한양으로 떠나는 선비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같이 빈손으로 돌아왔고 그때마다 고을 어귀에서는 수군거림이 흘렀습니다. 또 낙방이래. 그러게 공부를 하러 가는 건지 한양 구경을 하러 가는 건지 산 하나를 넘으면 논이 펼쳐지고 논 끝에는 개울이 흘렀습니다. 봄이 오면 진달래가 지천으로 피고 여름이면 개울가에 아이들 웃음소리가 넘쳤으며 가을이면 황금빛 들판이 온 고을을 물들이는 곳이었습니다. 고을 어귀에는 느티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지요. 사람들은 여름이면 그 그늘 아래 모여 이야기꽃을 피웠고 장이 서는 날이면 그 나무 아래를 약속 장소로 삼았습니다. 그 느티나무만큼은 수백 년을 버텨온 것처럼 굵고 단단했지요. 아름다운 고을이었습니다. 하나 가난했습니다. 땅은 있어도 소출이 넉넉지 않았고 관아의 세금은 해마다 더해져 갔습니다. 봄에 씨를 뿌려 가을에 거두어도 수령나리와 아전들이 제 몫을 챙기고 나면 농부들의 광주리는 반도 차지 않았지요. 그러니 이 고을 백성들의 한숨소리는 사계절 내내 그칠 날이 없었습니다. 그 고을 한 귀퉁이, 개울 건너 버드나무 아래에 낡은 초가집 하나가 있었습니다. 지붕은 군데군데 갈대가 썩어 내려앉았고 살인문은 경첩이 하나 빠진 채 비스듬히 기울어 있었지요. 그 집이 바로 이 이야기의 주인공 윤덕수가 사는 집이었습니다. 윤덕수는 그해 25이었습니다. 키는 그럭저럭 훤칠한 편이었으나 어깨가 좀 좁았고 이목구비는 나쁘지 않았으나 언제나 어딘가 멍한 표정을 짓고 있어 첫인상이 영 시원찮은 청년이었지요. 머리카락은 단정히 동여매었지만 항상 한두 가닥이 흘러내렸고 도포자락은 어디에서 걸려 찢어진 것인지 오른쪽 끝이 살짝 헤어져 있었습니다. 손은 붙잡는 손치고는 투박했고 걸음걸이는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는 사람처럼 늘 조금씩 비틀거렸지요. 부모님은 덕수가 16되던 해에 잇따라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소갈증으로, 어머니는 그 슬픔에 뒤를 따르셨지요. 남겨진 것은 낡은 초가집 하나, 자그마한 논반 마지기, 그리고 아버지가 술값으로 긁어 모은 빈문서 3장이었습니다. 덕수는 그때부터 혼자였습니다. 형제도 없었고 마땅히 의지할 친척도 없었지요. 그나마 어머니의 먼 친척 되는 이 고을 훈장 어른이 가끔 들여다봐 주셨습니다. 덕수의 글 재주를 알아본 훈장 어른은 집에서 글을 가르쳐 주었고 덕수는 그 은혜에 보답하겠다는 일념으로 경서를 파고들었습니다. 덕수야, 내 글 솜씨는 내 제자들 중에서 단연 으뜸이다. 한양에 가면 분명 급제할 것이요. 훈장 어른의 말씀에 덕수는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하지만 덕수 스스로는 알고 있었지요. 글은 잘 읽습니다. 문장도 곧 짧습니다. 그러나 세상 물정은 영 몰랐습니다. 장터에 가면 바가지를 쓰기 일쑤였고 누군가 말을 건네면 얼굴부터 빨개졌으며 흥정이란 것을 할 줄을 몰랐습니다.
어른들이 뒤에서 웃었지요. 저 선비 도령, 글은 잘한다더니 사람 보는 눈은 영 없어. 그러게 장터에서 두부 한 모 사는데도 2배 값을 냈다지 않소? 덕수는 그런 소문이 돌아다니는 줄도 잘 몰랐습니다. 알았다 해도 딱히 반박할 말이 없었지요. 사실이었으니까요. 그해 봄 과거 시험이 10달 앞으로 다가왔을 즈음이었습니다. 덕수는 한양으로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장터에 들렀습니다. 먹과 종이를 사고 마른 반찬거리도 좀 장만해 두려는 심산이었지요. 5일장이 서는 날이라 장터는 제법 북적거렸습니다. 기름 냄새, 젓갈 냄새, 소 울음소리, 흥정소리가 뒤섞여 왁자지껄했습니다. 덕수는 북가게를 지나 종이가게 쪽으로 걸음을 옮기다 문득 발을 멈추었습니다. 장터 한복판에 작은 인파가 몰려 있었습니다. 무슨 구경거리인가 싶어 목을 빼고 들여다보니 나이 지긋한 포주 영감 하나가 목청을 높이고 있었지요. 영감은 등이 굽어 허리를 제대로 펴지 못했지만 목소리만은 장터를 가득 채울 만큼 우렁찼습니다. 땀에 절은 두루마기 차림에 부채를 흔들며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있었지요. 자, 어서들 보세요. 열량, 딱 열량의 못입니다. 못생겼소? 맞소? 멍청해 보이요? 맞소? 허나 팔다리 성하고 밥은 먹소이다. 일 잘하는 하인 하나 열량이면 파격 아니오? 자, 열량에 사실 분. 사람들이 킬킬거렸습니다. 구경꾼들 사이에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지요. 하, 저걸 누가 사나? 못생긴 건 참아도 멍청한 건 못 참지. 그냥 두면 팔도 못하겠구먼. 포주 영감 5냥으로 해줘요. 5냥? 어림도 없소이다. 다시 한바탕 웃음이 터졌습니다. 사람들은 구경만 할 뿐 진심으로 살 생각은 없었지요. 5일장에 오다 가다 심심풀이로 구경하는 얼굴들이었습니다. 덕수는 인파를 헤치고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포주 영감 곁에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나이는 20 언저리로 보였습니다. 헤어진 무명 저고리에 낡은 치마를 입었고 머리칼은 성기게 따아등 뒤로 늘어뜨리고 있었지요. 얼굴은 볕에 그을려 거무스름했고 이목구비가 딱히 두드러지지 않아 처음 보기에는 그저 평범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눈이 좀 이상했지요. 초점이 살짝 풀린 것 같기도 하고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기도 한 눈이었습니다. 포주 영감이 가격 흥정해봐 하고 옆구리를 쿡 찌르는데도 여인은 그저 멍하니 서서 장터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었지요. 사람들이 다시 웃었습니다. 저 표정 봐, 진짜 멍청하구먼. 한 단냥도 아깝겠다. 덕수는 그 자리를 떠나야 했습니다. 종이를 사야 했고 먹도 사야 했으며 서둘러 집에 돌아가 글 공부를 해야 했지요. 그런데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인의 눈을 한 번 더 보았습니다. 초점이 풀린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여인의 눈은 장터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시선이 닿는 곳을 따라가 보니 장터 귀퉁이에 어떤 아전이 서 있었습니다. 아전은 땀을 닦으며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었지요. 여인은 그 아전을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아전이 고개를 돌리는 순간 천연덕스럽게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덕수는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 여인 멍청한 것이 아니구나. 무언가를 살피고 있구나. 그 생각이 들자 덕수는 자신도 모르게 품속을 뒤졌습니다. 종이 살 돈, 먹 살 돈, 며칠치 반찬거리 살 돈을 다 합쳐 더듬어 보았더니 꼭 10냥이 나왔습니다. 전 재산이었지요. 제가 사겠습니다. 덕수의 입에서 그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포주 영감의 눈이 번쩍 뜨였고 구경꾼들의 고개가 일제히 돌아왔습니다. 오호, 저 선비 도령이? 하하, 눈이 좀 이상하신 거 아니오? 서방 감 없어서 저걸 사나, 어허. 덕수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주머니를 꺼내 10냥을 내밀었습니다.
포주 영감은 쏜살같이 돈을 낚아채고는 여인의 손을 덕수 쪽으로 밀었지요. 자, 마음에 드시면 됐소이다. 헌데 나중에 후회해도 나는 모르오. 웃음소리가 한바탕 터지는 가운데 덕수와 여인은 어색하게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여인의 그 눈이 다시 한번 덕수를 바라보았지요. 초점 없어 보이는 그러나 어딘가 깊고 서늘한 그 눈이. 덕수는 무심결에 헛기침을 했습니다. 저 이름이 어떻게 되시오? 여인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아주 조용히 알아듣기 어려울 만큼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지요. 옥이라 합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덕수와 옥이의 기묘하고도 놀라운 인연의 시작.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어색함 그 자체였습니다. 덕수는 앞서 걷다가 뒤를 돌아보고 뒤로 처지다가 앞서 걷기를 반복했지요. 옥이는 그런 덕수를 무표정하게 따라왔습니다. 뭔가를 말해야 할 것 같은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덕수는 결국 버드나무 개울을 건너 살인문 앞에 이르러서야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좁고 낡았소. 그래도 일단 들어오시오. 옥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집안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부엌, 방 하나, 뒤편에 작은 장독대, 구석에 쌓인 집더미. 다 합쳐봐야 세 걸음이면 끝나는 집이었지요. 옥이는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덕수가 당황해서 뒤를 따라가 보니 옥이는 이미 솥을 걸고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있었습니다. 아, 그 밥은 내가 해도 돼요. 굳이 그럴 것 없이. 쌀이 어디 있습니까? 저기 뒤주 안에. 옥이는 뒤주를 열어 쌀을 잃었습니다. 손놀림이 능숙했지요. 덕수는 멀거니 서서 바라보다가 괜히 방으로 돌아와 경서를 펼쳤습니다. 그러나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대체 저 여인은 어떤 사람인가? 부뚜막에서 속 끓는 소리가 들렸고 이윽고 구수한 쌀밥 냄새가 방 안까지 흘러들어왔습니다. 덕수는 코를 킁킁거리다가 문득 시선이 방 구석으로 향했지요. 그곳에는 낡은 나무 상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 안에 아버지가 남기고 간 빈 문서 3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덕수는 가끔 그 상자를 열어보다가 한숨을 쉬고 닫곤 했지요. 숫자가 얼마인지는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문서 안에 적힌 조건들, 이자율이며 기한이며 상환 방식이 적힌 부분은 솔직히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밥상이 들어왔습니다. 소박하지만 따뜻한 밥과 된장찌개였지요. 덕수와 옥이는 상을 마주하고 앉았습니다. 밥을 먹다가 덕수는 슬쩍 옥이를 보았습니다. 옥이는 밥을 먹으면서도 시선이 방 구석의 나무 상자에 닿아 있었습니다. 알아채고는 이내 시선을 거두었지만 이미 덕수는 그것을 눈치챘지요. 저녁 밥상을 물린 뒤 덕수는 경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달빛이 창호지에 맺혔고 풀벌레 소리가 사방에서 울었지요. 옥이는 구석에서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덕수가 경서의 한 구절 앞에서 이마를 찌푸리자 옥이가 슬쩍 일어나 나무 상자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상자를 열지는 않았지요. 그냥 그 앞에 서서 상자를 내려다보다가 돌아섰습니다. 이것 좀 봐도 되겠습니까? 옥이가 상자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덕수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빈 문서가 든 상자였으니까요. 남에게 보이기 민망한 것이었습니다. 왜 그걸? 혹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을까 해서요. 덕수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차피 내용을 알아볼 리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글을 모를 것이라 짐작했습니다. 옥이는 상자를 열어 문서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내려다보았지요. 달빛 아래서 눈을 가늘게 모으더니 다음 장을 꺼내고 또 다음 장을 꺼냈습니다. 문서를 다 읽은 옥이는 조용히 상자에 돌려놓고 자리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덕수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읽었소? 예. 글을 아시오? 옥이는 대답 대신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덕수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지요. 조선에서 글을 읽을 줄 아는 여인은 흔치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빈 문서를 술술 읽는 여인이라니. 어디서 글을, 여기저기서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오기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지요. 덕수도 더 묻지 못했습니다. 바람이 창호지를 살며시 흔들었고 달빛이 방 안을 조용히 채웠습니다. 그날 밤 덕수는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살인문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덕수가 방문을 열고 내다보니 마당에 낯선 사내 하나가 서 있었지요. 나이는 50 남짓, 배가 불룩하게 나오고 눈매가 기름진 사내였습니다. 뒤로 머슴 둘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마동 영감이었습니다. 고을에서 알아주는 전주 영감으로 돈을 꿔주고 이자를 받아 재산을 불린 자였습니다. 덕수 아버지에게도 돈을 꿔준 사람이었지요. 그 빈문서 3장 중 2장이 바로 마동 영감 앞으로 된 것이었습니다. 윤서방 있소? 덕수가 마당으로 나오자 마동 영감은 비실비실 웃으며 말했습니다. 기한이 다 됐소이다. 더는 못 기다리겠어요. 집을 내놓으시오. 덕수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기한이 언제까지인 줄은 알았지만 갚을 돈이 없었지요. 영감,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오. 과거에 급제하면 갚겠습니다. 과거라고? 집안 3대가 낙방한 집안에서? 하하. 마동 영감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뒤에 선 머슴들도 냉소를 띄었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부엌에서 오기가 나왔습니다. 손에 아침 준비를 하던 행주를 들고 마당으로 나온 오기는 마동 영감을 보더니 멈추었습니다. 마동 영감은 오기를 일별하고는 코웃음을 쳤지요. 그런데 오기가 입을 열었습니다. 잠깐 문서를 보여주시겠습니까? 마동 영감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덕수도 깜짝 놀랐지요. 이게 안하기 어디서 나서기야. 문서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오기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마동 영감은 어이없다는 듯 머슴을 돌아보더니 킬킬 웃고는 소매에서 문서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이 계집이 뭘 안다고 하는 표정이 역력했지요. 오기는 문서를 받아 펼쳤습니다. 잠시 들여다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문서 날인이 잘못되었습니다. 마동 영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날인이 어째서? 증인의 수결이 빠져 있습니다. 전주가 돈을 빌려줄 때는 반드시 증인 한 명의 수결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이 문서는 관아에서 효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마동 영감이 팔을 뻗어 문서를 도로 빼앗았습니다. 살펴보더니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지요. 분명히 그것은 형식적인 절차였지만 증인의 수결이 없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마동 영감은 수십 년 동안 고을에서 돈놀이를 하면서 그 절차를 의도적으로 빼먹어 왔습니다. 아무도 모를 것이라 여겼지요. 그런 것쯤이야 나중에 첨부하면 되는 것이고, 이자 계산도 잘못되었습니다. 원금의 2배를 넘는 이자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은 고을 관아 규정에 어긋납니다. 마동 영감의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머슴들도 멈칫했지요. 이자 규정은 고을마다 달랐고 서책을 들추지 않고는 알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글깨나 읽는 선비들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지요. 그런데 이 행주든 안하기 그것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오기는 행주를 손에 쥔 채 침착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가 갚아야 할 원금이 얼마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관아 규정에 맞는 이자로 계산한 금액을 적어 오시면 성실히 갚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문서를 들고 집을 내놓으라 하신다면 저희도 관아에 문서 무효 소송을 내겠습니다. 고요함이 흘렀습니다. 마동 영감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러다 이내 발을 한번 구르더니 소매를 탁탁 털며 몸을 돌렸습니다. 두고 보자고. 살인문이 쾅 닫혔습니다. 머슴들이 허둥지둥 뒤를 따라 나갔지요.
마당에 흙먼지만 잠깐 일었다가 가라앉았습니다. 덕수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마당의 흙먼지를 살살 흩었지요. 오기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덕수는 그날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여인은 대체 누구인가?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덕수는 밥상을 마주하고 앉아 오기에게 물었습니다. 어디서 그런 것을 배웠소? 오기는 밥그릇을 들며 짧게 말했습니다. 그냥 알게 됐습니다. 그냥 알게 되는 법이 어디 있소? 관아 규정까지 아는 여인이 어디 흔하오? 오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덕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억지로 캐묻기도 그렇고 그냥 넘어가기도 이상한 상황이었지요. 그런데 오기가 문득 손을 뻗어 덕수가 읽다 펼쳐둔 경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잠시 들여다보더니 손가락으로 한 구절을 짚었습니다. 여기 막히셨지요? 덕수는 눈이 커졌습니다. 그 구절이 바로 덕수가 며칠째 뜻을 풀지 못하고 있던 부분이었습니다. 맹자의 이 구절은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오기는 조용히 그러나 막힘없이 풀이를 해나갔습니다. 덕수가 훈장 어른께 여쭤도 좀 더 생각해 보거라는 대답만 돌아왔던 그 구절을 오기는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단숨에 풀어냈지요. 덕수는 벌어진 입을 닫지 못했습니다. 오기는 경서를 내려놓고 다시 밥그릇을 들었습니다. 그 얼굴에는 아무 표정도 없었습니다. 마치 지금 한 일이 전혀 대단한 것이 아닌 듯 그저 밥이나 먹겠다는 얼굴이었지요. 덕수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덕수 스스로도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오래도록 느껴보지 못한 설렘 같은 것이었습니다. 과거에 급제하고 싶다는 열망도 아니고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바람도 아닌 그냥 이 여인 곁에 있고 싶다는 단순하고 따뜻한 마음이었지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또한 당황스러워서 덕수는 괜스레 경서를 집어들고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그 이후로 마을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낙방 집안의 가난한 선비 윤덕수가 장터에서 열량을 주고 사온 여인이 마동 영감을 쫓아냈다는 것이었지요. 사람들은 처음에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마동 영감이 그 이후 덕수집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알려지자 수군거림이 달라졌습니다. 열량짜리 여인이 마동 영감을 쫓아냈다고? 그 여인 글을 읽을 줄 안다더라. 아니, 맹자까지 읽는다는데? 호기심 어린 눈들이 덕수집 쪽으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이 슬금슬금 살인문 앞을 기웃거리기 시작했지요. 이웃 아주머니들은 괜히 된장이 없어졌니? 소금이 다 떨어졌니? 하며 들르기 시작했고 그때마다 오기와 두어 마디 나눠보고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는 하나같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 여인 참 이상해. 말도 별로 없고 표정도 없는데 그래도 대화를 해보면 뭔가 달라. 내가 물었더니 딱 한마디로 요점을 짚던걸. 어디서 왔는지는 여전히 모르겠더라. 덕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함께 지낸 지 보름이 지났지만 오기에 대해 아는 것이 없었지요. 이름이 오기라는 것, 글을 읽고 쓸 줄 안다는 것, 맹자를 꿰고 있다는 것, 관아 규정을 속속들이 안다는 것. 그뿐이었습니다. 어디서 태어났는지, 부모는 누구인지, 어쩌다 장터에 나와 팔리게 됐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한 가지 알아챈 것이 있다면 오기가 가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덕수가 새벽녘에 눈을 떠보면 오기가 방 안에 없는 경우가 덜어 있었지요. 마당에 나가 앉아 하늘을 보고 있거나 부엌에서 혼자 물을 끓이고 있거나 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이냐고 물으면 오기는 언제나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덕수가 경서를 읽다 고개를 드니 오기가 창가에 앉아 하늘을 보고 있었습니다. 달이 뜨기 시작한 밤이었지요. 달빛이 오기의 얼굴 위에 내려앉았고 그 순간 덕수는 처음으로 오기의 얼굴을 제대로 보았습니다. 멍청하다고 했습니다.
못생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달빛 아래 드러난 오기의 얼굴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볕에 그을린 피부 아래 단단하게 잡힌 이목구비가 있었고 무엇보다 그 눈이 달빛을 받아 빛나는 그 눈이 결코 멍청한 눈이 아니었습니다. 깊고 차갑고 그러면서도 어딘가 오래된 슬픔을 품고 있는 눈이었지요. 덕수는 황급히 시선을 거두고 경서로 눈을 돌렸습니다. 뺨이 뜨거워졌습니다. 한편 고을에는 덕수와 오기를 좋게 보지 않는 눈도 있었습니다. 고을 수령 조나리가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조나리는 한양 세도가의 먼 친척을 등에 업고 이 고을 수령 자리를 꿰찬 자였지요. 나이는 45, 얼굴은 살이 올라 둥글럽적했고 말할 때마다 콧잔등에 주름이 잡히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탐욕스럽기로는 고을에서 첫째 가는 자라 해마다 세금을 올리고 아전들과 짜고 백성들의 재산을 이리저리 빼돌렸지요. 덕수의 집 뒤에 있는 논반 마지기가 조나리의 눈에 들어온 것은 이미 몇 해 전이었습니다. 작지만 수리가 잘 된 논이어서 소출이 짭짤하게 났지요. 조나리는 그 논이 탐이 났고 여러 차례 부당한 세금을 매겨 덕수를 압박했습니다. 덕수는 매번 영문도 모르고 쩔쩔맸지요. 그러던 차에 마동 영감이 10량짜리 안악에게 쫓겨났다는 소식이 조나리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조나리는 아전을 불렀습니다. 그 선비집 여인 어떤 자인지 알아봐. 아전이 고개를 조아리고 물러갔습니다. 며칠 뒤 아전이 돌아와 보고했습니다. 출신이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장터에서 팔리던 자인데 어디서 왔는지 포주 영감도 모른다고 합니다. 조나리는 콧등에 주름을 잡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모른다고? 그게 더 수상하구먼. 글을 읽는다고? 예, 맹자까지 읽는다 합니다. 조나리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글을 읽는 여인이라니 도망 나온 양반가 규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영모에 연루된 집안의 도망자일 수도 있었지요. 어느 쪽이든 조나리에게는 이용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 선비집에 세금 고지서를 보내거라. 올해 논세를 5냥 더 올려서. 예? 아전이 어리둥절해했습니다. 들은 대로 해. 어서. 고지서는 사흘 뒤 덕수 집에 도착했습니다. 덕수가 고지서를 받아들고 보니 눈앞이 캄캄해졌지요. 작년보다 5냥이 늘어난 금액이었습니다. 밤마지기 논의 소출이 10량인데 세금으로 6냥을 내라는 소리였습니다. 덕수는 오기에게 고지서를 내밀었습니다. 오기는 고지서를 받아들고 천천히 읽었습니다. 그러다 눈이 잠깐 가늘어졌지요. 잠시 뒤 고지서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관아에 가봐야겠습니다. 관아에? 수령나리가 직접 내린 고지서인데 거기에 이 일을 달 수 있겠소? 법전에 논세의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그 상한을 넘었습니다. 덕수는 얼굴이 굳었습니다. 관아에 간다는 것은 수령과 직접 맞부딪히는 것이었지요.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덕수도 알았습니다. 그러다 더 큰 봉변을 당하는 것은 아니오? 오기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덕수를 바라보았지요. 겁이 나십니까? 덕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오기는 가만히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혼자? 예. 덕수는 버선발로 따라 일어섰습니다. 혼자는 안 돼요. 내가 함께 가겠소. 오기는 잠깐 덕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 무언가 복잡한 빛이 스쳤지요. 그러나 이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덕수와 오기는 나란히 관아로 향했습니다. 관아 마당은 서늘했습니다. 아전들이 이리저리 오갔고 기다리는 백성들이 마당 한쪽에 서 있었지요. 덕수와 오기가 들어서자 아전 하나가 막아섰습니다. 무슨 일이요? 세금 고지서에 이 일을 제기하러 왔습니다. 아전이 비웃었습니다. 그러다 뒤에 서 있는 덕수를 보더니 더욱 비웃었지요. 덕수는 꽤나 두려운 표정이었으니까요.
기다려 끝에 조나리가 처소에서 나왔습니다. 커다란 교위에 앉아 손을 배에 얹고 내려다보았지요. 세금 고지서에 이 일을 어느 집이요? 아전이 귓속말로 고했고 조나리는 눈을 가늘게 뜨며 오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아, 10량짜리 안악이구먼. 관아 안에서 킬킬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전들끼리 서로 팔꿈치를 찌르며 비웃는 모습이 역력했지요. 덕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오기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날이 이 고지서 안에 적힌 논세는 법전 호전편에 명시된 상한을 초과합니다. 조나리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수령이 내린 고지서에 안악이 감히 이 일을 수령이라도 법전을 어길 수는 없습니다. 고지서의 금액이 상한을 초과하고 있다는 것은 문서로 증명 가능합니다. 조나리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법전을 아는 안악이라니. 네, 어디서 글을 배웠느냐? 그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고지서의 금액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관아가 조용해졌습니다. 아전들이 서로 눈치를 보았지요. 웃음기가 싹 가셨습니다. 이 안악이 그냥 당돌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법전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했으니까요. 조나리는 살짝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정체가 수상하구나. 이 고을에서 법전을 줄줄 외는 안악이 어디 있다는 것이냐. 내가 어디서 왔는지 무슨 집안인지 밝혀봐야겠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뭔가 순간적으로 오기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제까지 보여준 적 없는 그 서늘하고 날카로운 빛이 두 눈에 가득 찼지요. 그것을 알게 되면 나리께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조용한 말이었지만 관아 안이 일순차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조나리도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러다 이내 호기롭게 소리쳤지요. 당장 이 여인을 붙잡아 신원을 조사하라. 아전들이 움직이려는 순간 덕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나리. 덕수는 두 다리가 떨렸지만 버텼습니다. 그 전에 고지서 금액에 대한 답을 먼저 해주십시오. 법전에 어긋나는 세금인지 아닌지 먼저 확인해 주십시오. 조나리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감히 나서기야. 그런데 바로 그때 관아 마당 쪽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어 급히 달려온 아전 하나가 숨을 헐떡이며 고했습니다. 날이 암행어사가 이 고을을 향해 출발했다는 정갈이 왔습니다. 관아 안이 순식간에 술렁거렸습니다. 암행어사. 그 두 글자가 들리는 순간 조나리의 얼굴이 떡처럼 굳었습니다. 아전들도 눈을 내리깔았지요. 조나리는 말을 삼키고 교위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이만 돌아가시오. 싸늘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나 오기와 덕수를 잡아두지는 않았지요. 돌아오는 길에 덕수는 오기 곁에서 걸으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암행어사가 정말 오는 것이오? 오기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아마도요. 덕수는 옆을 걸으며 오기를 바라보았습니다. 봄바람이 오기의 머리카락을 가볍게 건드렸습니다. 오기의 눈이 먼 하늘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었지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덕수가 잠에서 깨어 방문을 여니 오기가 마당에 나와 하늘을 보고 있었습니다. 달이 밝은 밤이었지요. 오기는 덕수가 문을 여는 소리를 들었으면서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덕수는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오기 곁에 서서 함께 하늘을 바라보았지요. 한참이 지난 뒤 오기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 사실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덕수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저는 오기가 본명이 아닙니다. 달빛이 조용히 흘렀습니다. 본명은 이서방님께서 아직 들으실 때가 아닙니다. 하나, 제가 왜 장터에 나왔는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기는 하늘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저의 집안은 한양의 명문가였습니다. 아버님은 조정에서 벼슬을 하셨고 저는 어릴 적부터 서책을 읽으며 자랐지요. 아버님은 제가 규수라 하여 글 배우는 것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경서와 법전을 함께 읽히셨지요. 그를 알아야 세상을 알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바람이 버드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3년 전 집안이 영모에 연루됐다는 죄목으로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덕수의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아버님은 억울한 누명을 쓰셨습니다. 영모를 꾸민 것이 아니라 영모를 알아채고 임금께 고하려 하셨던 것인데 오히려 역적으로 몰린 것이지요. 조정에서 영모를 꾀하던 자들이 먼저 아버님을 역적으로 몰아 입을 막아버린 것이었습니다. 아버님은 잡혀가셨고 어머님은 그 충격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오기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차분함 뒤에 얼마나 깊은 슬픔이 있는지 덕수는 느낄 수 있었지요. 저는 도망쳤습니다. 살아야 했으니까요. 살아서 아버님의 억울함을 밝혀야 했으니까요. 몸종 하나만 데리고 밤길을 걸었습니다. 한양을 빠져나와 이 고을 저 고을을 전전했지요. 그러다 몸종마저 병을 얻어 잃었습니다. 달빛이 오기의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가에 무언가 어른거렸지만 오기는 눈을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아버님이 임금께 올리려 하셨던 문서. 그 문서를 지금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암행어사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그래야 아버님의 무고함이 밝혀집니다. 덕수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갔지요. 영모에 연루된 집안, 도망다니는 규수, 증거 문서, 그리고 그 여인이 지금 자신의 아내라는 사실, 장터에 스스로 나간 것이요? 예. 왜? 가장 눈에 띄지 않는 방법이었으니까요. 천한 신분의 여인으로 팔리면 아무도 제가 누군지 의심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덕수는 쓴웃음이 났습니다. 그래서 멍청한 척을 했군. 오기가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아주 살짝 입꼬리가 올라가는 정도였지만 덕수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지요. 잘 됐습니까? 장터에서 저를 사준 분이 계셨으니 달빛이 더욱 밝게 마당을 채웠습니다. 덕수는 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감정이 뒤섞여 출렁거렸지요. 두려움도 있었고 놀라움도 있었으며 그리고 어딘가 단단한 결심 같은 것도 솟아올랐습니다. 그 문서 내가 암행어사에게 전달하겠소. 오기가 덕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위험합니다. 조나리가 이미 저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서방님까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가겠소. 왜요? 덕수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임자가 내 아내이기 때문이요. 조용한 말이었지만 그 말이 봄밤 공기 속에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오기의 눈이 흔들렸지요. 오래 굳어있던 눈 안에서 뭔가 따스한 것이 차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오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허락이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래도록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요. 달빛만이 두 사람 사이를 가득 채웠습니다. 오기는 방으로 돌아가 얼마 뒤 문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두꺼운 한지로 몇 겹을 싼 뒤 다시 한 번 더 싸고 작은 천보자기에 넣어 덕수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이 있으면 아버님의 억울함을 밝힐 수 있습니다. 덕수는 두 손으로 그것을 받았습니다. 가볍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지요. 사흘을 걸어야 한양에 닿습니다. 주막에서는 아무것도 말하지 마십시오. 조나리가 포졸들을 풀었을 것입니다. 알겠소. 드시고 가십시오. 오기는 다시 부엌으로 갔습니다. 새벽이 다 되어서야 잠자리에 들었지만 이른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짓고 반찬을 준비했지요. 덕수는 그 밥을 먹으면서 말이 없었습니다. 오기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마지막 밥상을 마주했지요. 밥상을 물린 뒤 덕수가 일어섰습니다. 새벽이 밝기도 전에 덕수는 길을 나섰습니다. 오기에게서 문서를 받아 품 안에 넣었습니다. 두꺼운 한지로 몇 겹 쌓인 문서였지요. 가볍지만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덕수는 살인문을 살며시 열고 나섰습니다. 뒤에서 오기의 목소리가 낮게 들렸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서방님. 서방님. 그 말이 덕수의 등을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한양까지는 사흘길이었습니다. 덕수는 발걸음을 재촉했지요. 그러나 고을 어귀를 채 벗어나기도 전에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아전 2명과 포졸 하나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조나리가 붙인 것이 분명했지요. 덕수는 숨이 턱까지 찼지만 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전들이 소리쳤습니다. 거기 선비 멈춰라. 덕수는 골목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작은 고을이라 골목은 좁고 구불구불했지요. 덕수는 어릴 적부터 이 고을에서 자란 덕에 골목 사정을 손바닥 보듯 알았습니다. 기름집 뒤편 쪽문, 대장간 옆 좁은 틈새, 씨름판 뒤, 돌담 사이. 덕수는 그 길들을 줄줄 꿰고 있었지요. 이리저리 꺾고 돌아 시장 골목으로 들어섰다가 다시 개울가 버드나무 아래로 나와 고을 북쪽 산길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포졸들이 골목에서 서로 엇갈리는 사이 덕수는 산길을 타고 올라 마루턱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고을이 작게 내려다 보였지요. 아침 연기가 피어오르는 그 지붕들 사이 버드나무 옆 낡은 초가집이 보였습니다. 오기가 있는 집이었지요. 덕수는 그 집을 한번 바라보고는 발을 돌려 산을 넘었습니다. 사흘을 걸었습니다. 첫날은 산길로만 다녔습니다. 쫓기는 것이 두려웠지요. 발바닥에 물집이 잡혔고 무릎이 쑤셨습니다. 덤불에 도포 자락이 긁혀 더욱 헤어졌지요. 그래도 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품 안에 문서가 구겨질까봐 몸을 숙일 때마다 손으로 가슴을 감쌌습니다. 둘째 날은 허기가 심해졌습니다. 주머니에 남은 엽전은 2냥뿐이었고 주막에 들러 밥 한 그릇을 먹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주막 주인이 행색을 보고 눈살을 찌푸렸지만 덕수는 개의치 않았지요. 밥 한 술을 입에 넣을 때마다 오기가 지어주던 밥 생각이 났습니다. 셋째 날 아침 한양 도성이 지평선 너머로 보였습니다. 덕수는 그 광경 앞에서 잠시 멍하니 섰습니다. 과거 시험을 보러 2번 왔던 한양이었습니다만 이번에는 달랐지요. 이번에는 가슴에 문서를 품고 걸어온 것이었습니다. 경서 한 줄 더 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억울한 누명을 벗기기 위해서 이 발로 걸어온 것이었지요. 한양에 들어서자마자 덕수는 암행어사를 어떻게 만날 것인지 막막해졌습니다. 암행어사는 신분을 숨기고 다니는 법이었으니까요. 덕수는 오기에게서 들은 정보를 떠올렸습니다. 암행어사가 한양을 출발해 이 지방을 향해 내려온다는 것. 출발 전 마지막으로 들르는 곳은 대개 사원부 근처라는 것. 덕수는 사원부 근처를 기웃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반나절이 지나서였습니다. 사원부 근처 주막에서 밥을 먹던 덕수의 눈에 한 사내가 들어왔습니다. 차림새는 평범한 유생처럼 보였지만 주막 안을 둘러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지요. 주막 안 사람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덕수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그 사내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저 혹길을 여쭤도 되겠습니까? 사내가 덕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날카로운 눈이었지요. 무슨 길이요? 덕수는 주변을 살피고는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할 길입니다. 사내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어디서 왔소? 한양 남쪽 사흘길 고을에서 왔습니다. 이 안에 제 처의 집안이 무고하게 영모에 연루됐다는 것을 밝힐 문서가 있습니다. 덕수는 품 안의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사내는 한참 덕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문서를 받아들고 소매 안으로 감추었지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눈으로 덕수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덕수는 빈품을 안고 주막을 나왔습니다. 하늘이 높고 맑았지요. 한양 도성 위로 봄 구름이 유유히 흘렀습니다. 덕수는 곧장 고을로 발을 돌렸습니다. 그로부터 닷새 뒤였습니다. 고을 관아 앞에서
마패가 번쩍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그 소리가 관아를 뒤흔들었지요. 조나리는 처소에서 밥을 먹다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아전들은 우왕좌왕 뛰어다녔고 마당에 있던 포졸들은 혼비백산했지요. 관아 문이 활짝 열렸고 어사의 일행이 당당히 들어섰습니다. 암행어사가 관아로 들어섰습니다. 그 뒤로 관아는 순식간에 뒤집어졌습니다. 암행어사는 장부를 모두 내놓게 했습니다. 부당한 세금 내역, 아전들과의 결탁, 백성의 재산을 빼돌린 기록이 낱낱이 드러났지요. 조나리는 발을 동동 구르며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해마다 올린 논세, 임의로 가중한 인두세, 아전들이 받아 챙긴 뇌물 기록까지 죄다 문서에 적혀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덕수가 전달한 문서가 등장했습니다. 3년 전 영모에 연루됐다는 집안에 대한 재조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문서 안에는 진짜 영모를 꾀한 자들의 이름과 증거가 빽빽이 적혀 있었지요. 그 내용이 한양으로 올라가고 조정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조나리는 그날로 파직되었습니다. 아전들도 줄줄이 잡혀갔지요. 마동 영감은 부당한 이자를 청구한 죄로 관아의 조사를 받았고 결국 정해진 이자만 받는 것으로 결말이 났습니다. 마동 영감은 덕수 집 앞을 지나다니지 못하고 먼 길을 돌아다녔다고 하지요. 고을은 그 여름 내내 그 이야기로 떠들썩했습니다. 열량짜리 안악 이야기, 암행어사를 부른 선비 이야기, 느티나무 그늘 아래 모인 사람들마다 그 이야기를 했고 장이 서는 날이면 포주 영감 이야기까지 더해져 이야기는 더욱 부풀었습니다. 어떤 이는 그 여인이 원래 신선이었다고 했고 어떤 이는 하늘이 내린 사람이라고 했지요. 한 달 뒤 조정에서 명이 내려왔습니다. 오기의 아버지 집안이 무고하게 역적으로 몰린 것이 밝혀졌습니다. 집안의 억울함이 풀렸고 오기의 본명이 밝혀졌습니다. 이름은 이옥연, 한양 사대부 이대감 집안의 규수였습니다. 임금이 이 소식을 듣고 특히 옥연의 지혜와 담력을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법전을 꿰고 관아를 당당히 맞선 여인이었으니까요. 3년 동안 신분을 숨기고 살면서도 그 뜻을 꺾지 않은 것을 임금은 참으로 기특하게 여기셨습니다. 임금은 덕수에게도 치하를 내렸습니다. 열량으로 안악을 사고 목숨을 걸어 문서를 전달한 그 선비에게 특별 청거로 소임을 내리셨지요. 덕수는 그 청거를 받고도 얼떨떨한 표정이었습니다. 옥연이 옆에서 처음으로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서방님 급제는 안 하셨는데 벼슬을 받으셨습니다. 그러게 말이요. 이상한 일이요. 이상하지 않습니다. 서방님은 원래 글보다 마음이 더 크신 분이니까요. 덕수는 그 말에 얼굴이 붉어졌지요. 훈장 어른이 그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셨다는 이야기도 뒤따라 들렸습니다. 그 가을 두 사람은 다시 혼례를 올렸습니다. 제대로 된 혼례였지요. 고을 어기 느티나무 아래 멍석을 깔고 마을 사람들이 모두 와서 두 사람을 축하했습니다. 봄에 열량짜리 안악을 비웃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진심으로 덕수와 옥연의 앞날을 빌었습니다. 술독이 몇 번이나 비워지고 풍악 소리가 밤이 깊도록 그치지 않았지요. 혼례가 끝난 저녁 옥연이 덕수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서방님은 후회하십니까? 무엇을요? 열량을 쓴 것을요? 덕수는 잠깐 생각하는 척하다가 말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가장 잘 쓴 열량인 것 같소? 옥연이 웃었습니다. 환하게 봄꽃이 피듯이 3년 동안 단 한 번도 제대로 웃지 못했던 그 얼굴이 달빛 아래 환하게 열렸습니다. 덕수는 그 웃음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두 사람의 혼례 자리를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바람도 없고 구름도 없고 그저 맑고 고요한 밤이었지요. 개울물 소리만 멀리서 잔잔하게 들려왔습니다.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과 실제가 다른 경우가 참 많습니다.
겉이 번지르르한 것이 속까지 그러하지 않을 수 있고 겉이 볼품없어 보인다고 해서 속마저 그러하다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것이지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을 겉으로 보지 말고 마음으로 보라. 덕수는 멍청해 보이는 여인을 열량에 샀습니다. 그러나 그 열량은 집안을 일으키고 억울한 누명을 벗기고 임금의 칭찬까지 받게 한 씨앗이 되었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덕수가 위험을 무릅쓰고 문서를 들고 한양으로 달려간 것은 가문을 일으키기 위해서도 포상을 받기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임자가 자신의 아내이기 때문이라고 했지요. 그 단순하고 진심 어린 마음이 결국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언제나 진심이라는 것을, 그리고 선한 마음으로 내디딘 한 걸음이 뜻밖의 큰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모두 비웃었습니다. 포주 영감도 비웃었고 구경꾼들도 비웃었지요. 마동 영감도 조나리도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웃은 것은 덕수와 옥연이었습니다. 열량이 씨앗이 되고 진심이 꽃을 피우고 그 꽃이 세상을 밝혔습니다. 야다무와 이야기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